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4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이 환자 고객 관리 모델이었고, 지난 시간에 검진을 이제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환자 고객 관리 모델은 검진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가, 진단, 그리고 중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음, 예, 그 내용들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번 PPT 동영상 보시면서 일단 책하고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꼭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자 고객 관리 모델에서 검진 다음에 평가 부분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여러분 책은 78쪽에 있는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평가라고 함은 자 일반적으로 앞에 화면에도 있듯이 검사와 측정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 즉 이 평가에 쓰이는 도구들을 환자에게 적용시켜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해석하는 걸 우리는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진단, 특히 물리치료사의 환자 관리 등이 더 용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평가에 대한 이제 치료, 물론 진단이 들어가겠죠. 진단과 치료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환자 관리 계획 등이 이제 수립이 될 수가 있겠죠. 이 환자의 관리 계획은 플랜 오브 케어라고 해서 이거 이제 뒤에 좀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음, 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물리치료에서 이제 발표한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평가는 검진에 대한 그런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평가는 예후와 물리치료 진단을 통해서 환자의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그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측정의 결과, 기능 상실의 정도,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고려돼야 될 상황들, 그리고 신체 기능과 건강 상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평가에 들어가고 이게 바로 환자 관리 계획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이게 쓰인다. 뭐 그렇게 어,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는 치료 시작부터 치료 이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중재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치료 목표를 결정하는데 이 평가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 활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가를 위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검진 결과에 대한 물리치료의 임상적 해석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뭐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이 환자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해석한다, 풀어준다. 그리고 그 풀어준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평가에 대한 뭐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진단입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 78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진단의 목적은 환자 고객을 위해 알맞은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단이라 함은 중재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이 환자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따라서 병명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임상에서는 활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무릎의 메니스커스의 티어다. 또는 오른쪽 무릎의 코라테랄 리가멘트의 럽처다. 이게 딱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고 그걸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병명, 즉 진단을 내리게 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이제 중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진단은 문제, disorder 또는 syndrome, 증후군과 같은 관련된 증상이나 징후를 분류하고 우리가 상해 그리고 기능적 제한 및 장애의 범주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배웠어요. ICF나 ICD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분류하고 또 상태를 분류하는 그런 분류법들을 배웠고 이러한 범주에 따라서 진단을 분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단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검사 측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법적 권한이라는 게 이제 나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인, 특히 의사, 들만 이런 이제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는 뭐 그러느니 하고 이제 갔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전공의 학력들이 높아지고 또 세분화되고 자, 따라서 이러한 법적인 권한을 한 집단에게만 주는 건 이게 맞지가 않다. 특히 환자를 관리하는데 더구나도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이 이런 선진국에서는 1984년부터 이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진단을 내릴 권리가 있음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환자를 위한 진단이 꼭 필요하다. 즉 물리치료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물론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물리치료 진단 또는 기능적 진단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의사의 진단에 추가해서 물리치료적인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거는 물리치료적인 진단 또는 물리치료적인 감별 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사들이 내린 그냥 의학적 진단을 거부하고 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학적 진단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적인 그냥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메니스커스가 티어가 됐다. 그러면 그 티어된 정도를 의학적 진단에서는 보여줍니다. 그죠? 뭐 MRI나 CT 등을 통해서 얼마큼 찢어졌구나. 얼마큼 손상을 당했구나. 자, 그런 이 의학적 진단이 제공되면 그게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환자가 움직이는데 얼마큼 지금 장애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의학적 진단 평가에서 나오진 않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물리치료사들이 감별해서 예를 들면 뭐 기능장애다, 손상의 정도다, 통증의 정도다 이런 것들을 감별해서 진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거는 그 직군에 대한 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환자를 위해서는 더 제공되어야 되는 중요한 정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자, 앞에서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물리치료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물리치료적인 진단, 즉 간별 진단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손상이나 활동 제한, 참여 제한, 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 환자의 상태, 문제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별 진단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최적화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환자를 위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간별 진단은 시기별로, 즉 단계별로의 그러한 병명이 필요하다. 급성기 때의 상태, 만성기 때의 상태, 이런 단계별 그런 상황들이 기재돼야 되고, 그런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병리학적인 상태, 손상의 상태, 활동 제한, 참여 등이 고려가 된 그러한 간별 진단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79쪽에 보시면 표 4-1에 이제 의사의 진단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 간별 진단이 이제 쓰여진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 뭐 여기 보면 언급된 진단이 이제 의학적 진단이죠. 방울판 손상이다, 그죠? 메니스커스 티어다. 이제 내측에 있는 메니스커스 티어, 바늘판 손상이다. 자, 이랬을 때, 자, 세부 분류. 자, 이런 손상을 통해서, 자, 어떠한 지금 이 장애를 겪고 있느냐. 그러니까 현 환자의 상태는 어떠냐. 자, 이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기별로 급성기다. 지금은 급성기의 시기고, 무릎의 관절 삼춘물 통증, ROM 제한이 근위축과 함께 지금 있고, 따라서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 이런 것들이다, 그죠? 부종이고 통증이고 ROM의 제한이다. 이거 통증은 오래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따라서 통증으로 차 운전도 어렵고 학교 수업 참여도 어렵다. 자, 이게 우리가 ICF에서 했던 그런 분류 범주들이다, 그죠? 자, 이렇게 어떤 의학적 진단에 추가적으로 간별 진단을 통한 그런 분석들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단에서 특히 물리치료의 간별 진단이 필요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세요. 그냥 숄더 페인이다, 오른쪽. 그러면 자, 이게 어디 뭐냐? 응?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자, 오른쪽 께의 통증과 함께 근력도 지금 사라져 있고, 특히 이러한 증상은 로테이트 커프 신드롬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형 우리가 물리치료 시간에 간별 진단 다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응? 자, 따라서 이런 손상을 통해서 환자들은 지금 이 환자는 이 페인팅하는 그런 직업군이고, 이 결과로 아마 급성연자가 발생된 것 같고, 일상생활에 팔을 쓸 때 통증이 있고 약화가 있고 만성 통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거죠. 의학적 진단, 간별 진단, 그리고 간별 진단에 대한 환자 상태 분석. 자, 아주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이게 어때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치료를 하고, 결국은, 그렇죠? 이걸 통해서 환자들은 페이를 합니다.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리치료사들이 이제 생계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간별 진단을 통한 분석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을 할 때는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범주, 분류, 자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범주는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용되는 그런 범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병 분류 코드 ICD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 ICD의 번호 체계는 분류, 또 윤리해부학적인 또 심각성, 확장 이렇게 해서 코드가 작성이 되고 이런 코드다 그죠? 예, 뭐 D 같은 경우에는 M으로 시작되고 2.2 예, 22.40 해서 연화증이네요. 이게 슬개골의 연화증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증상이다. 예, 그래서 ICD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단명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진단까지 내렸으면 자, 다음에는 우리가 예후, 즉 예측이다, 예측. 자, 이 예후라는 건 프로그노시스, 즉 환자의 기능 개선을 예측하고 최고 수준과 그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겠다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차트에 기록할 때는 프로그노시스가 엑셀런트하다, 굿하다, 페어하다, 푸어 이렇게 간단히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예후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예측인데 목표라고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목표, 뭐 장기 목표 이렇게 목표, 즉 이 능력을 회복하는 최고 수준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기록을 이제 적는 게 바로 예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리치료사는 궁극적으로 이제 일상생활과 연관된 행동 또 과제 및 활동에 관해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이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구성된 치료의 수준, 즉 목표치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 목표치가 바로 이제 예후의 기록으로 담겨야 된다는 거죠. 예, 예후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중재입니다. 예, 뭐 앞으로 앞에서 많이 이제 앞에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평가해서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 환자가 어느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다. 목표치를 정하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치료겠죠. 치료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3학년까지, 뭐 지금 이제 4학년까지 물리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환자에게 적용시켜야 되고 시기별로 어떠한 중재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제 학교 4년 과정에서 이제 배워왔던 거죠. 예, 따라서 이 중재는 진단과 예후에 따라서 환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중재를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환자의 반응과 상태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중재를 적용을 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그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났다. 뭐 합병증이나 부가적인 그러한 손상들이 나타나면 그걸 지속하면 감옥 가죠. 예. 당연히 즉각 중지하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환자의 반응과 상태에 따라서 즉각적인 변경이 가능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환자가 필요하다면 뭐 이거는 이제 환자 요구도 있지만 당연히 치료사가 판단하기에 다른 분야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협력을 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자급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는 연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치료사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각각의 그런 분야들과 협력을 해서 중재를 적용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중재를 적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도 배웠듯이 근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로 이 중재를 하느냐가 필요하고, 따라서 그런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뭐 미국을 얘기해서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가장 이 선진국이고, 모든 물리치료, 이 세계에 있는 물리치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 격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대부분 지금 미국에서 다 어, 이제 내용들을 받아가 쓰니까. 그래서 미국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질환에 따른 물리치료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 이러한 예후에서는 이러한 중재를 써라.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근거 중심에서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게 뭐라고 했죠? 예, 바로 가이드라인,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근거의 수준은 가장 높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중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중재를 하고 난 것들은 당연히 기록에 꼭 남겨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남기고 서명하고 해서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물리치료 중재는 크게 이제 9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네, 페이지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먼저 환자 또는 고객의 지도다. 그리고 이 지도라는 거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 진단, 예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물리치료가 적용이 될 텐데, 자, 어떤 물리치료가 적용이 되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다. 이제 쭉 교육하고 안내를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 즉 호흡과 관련된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현재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가 느꼈듯이 코로나는 뭐예요? 코로나는 우리가 폐병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폐렴입니다, 폐렴. 이 코로나의 주 증상은 폐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코로나를 뭐로 불렀나요? 그렇죠. 뭐 무슨 뭐 도시 이름 해서 무슨 폐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 사망하는 사람은 호흡곤란으로 이제 사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우리 중재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기도 청결에 대한 그런 방법들, 즉 호흡 전략을 잘 짜서 하고 호흡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자세죠. 그래서 자세를 잘 취해서 호흡을 잘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재들이 되겠습니다. 뭐 호흡 전략에는 뭐 책에도 나와 있듯이 기침, 또 호흡하는 교육, 그리고 이물질을 배출하는 방법, 그리고 호흡하는 방법, 뭐 입술 오므리기 같은 호흡하는 방법 등을 이제 가르쳐 주거나 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세, 좀 전에 얘기했듯이 호흡을 잘할 수 있는 자세, 뭐 예를 들어서 체위배담법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기계를 이용해도 되죠. 그래서 산소 공급 장치 등을 이용해도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도구입니다. 뭐 이제 일상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의 복귀를 지원하는 거고요. 이 보조도구에는 이동 보조도구들, 뭐 예를 들어 지팡이다, 휠체어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보조기, 뭐 AFO, KAFO 이런 것들, 스프린트 뭐 다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우스조, 자, 절단된 그런 사지, 신체의 일부분을 인공 보조물로 채워주는 의수족이 있고, 그리고 보조도구의 변환 장치들, 뭐 지지대 이런 거가 되겠죠. 이게 다 보조도구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물리적 인자 치료들.
그러니까 생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 도구라고 보면 되겠어요. 바이오 피드백, 압박 치료, 뭐 압박 치료에는 압박 밴드, 테이핑, 공기 압박 장치 다 들어가겠죠. 한냉 치료, 전기 치료 잘 알고 있는 EMS부터 시작해서 FES, 텐스, ICT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치료, 대조료, 뭐 월풀, 하바드 탱크가 되겠고요. 등등이 되겠고 고압 산소요법. 이 고압 산소요법은 우리 피부 물리 치료 시간에 한번 좀 자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피부 손상이 돼 있는 곳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산소 그러한 세라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선요법이 있고 그리고 초음파 치료들이 있고 온열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창선요법이 창선 여기 보니까 창선인데 뭐 한자어로 표기가 됐네요. 한자어가 아니라 이게 오타가 된 것 같아요. 광선이죠, 광선. 광선요법. 책에서는 빛인자요법인데요. 예, 광선요법으로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기능훈련. 그래서 일상생활 훈련, 발달 활동, 그리고 뭐 기능적 훈련, 즉 학교나 직업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겠고, 또 사회를 복귀해서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훈련들, 놀이 활동 이런 것들이 기능 훈련에 포함됩니다. 일단 피부 재생. 자, 우리 이제 피부 물리 치료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겁니다. 뭐 금방 얘기했던 고압 산소요법, 간헐적 공기 압박, 초음파, 여기 수치료도 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수 치료. 자, 이제 손으로 치료사가 직접 뭐 핸드 세라피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마사지, 견인법, 가동술, 여기 들어가겠고요. 운동 기능, 균형 훈련, 보행 이동 훈련, 자세 훈련 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치료적인 운동. 그냥 이제 운동이 아니라 치료적인 운동. 유연성 회복 운동, 신경 발달 운동, 이완, 뭐 스트레칭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총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미국 물리치료협회에서 중재로 제시를 하고 있고, 자, 뭐 다 보시다시피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치료 방법들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여러분 치료사의 지식과 경험이 이제 담겨져 들어가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82쪽까지가 이제 중재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치료사는 이제 이 검진 데이터 평가 진단 예후를 바탕으로 해서 금방 봤던 그런 중재를 선택하고 처방하고 시행을 누가 그죠 물리치료사가 이제 하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예, 내가 치료한 만큼의 뭐를 받아 그죠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수가 이런 거 비보험이다, 보험이다, 급여다. 자, 이런 용어들은 뭡니까? 그렇죠? 내가 치료한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는 그 CPT라는 게 있어요. Current Procedure Terminology. 그래서 의료 행위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있죠. 그리고 자 이제 이 CPT를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우리 재활 치료에 대한 보험 수가가 아주 간단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뒤에 나오면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미국은 물리치료 이 행위 자체가 자가적인 자가적인 진단할 수 있고 또 그렇죠.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PT 코드가 물리치료 코드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주 중요하죠. 어떤 코드를 선택해서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죠?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오너들은 거의 생명과 같습니다. 예? 어떤 코드를 인용하느냐. 예? 예, 그래서 물리치료 범위 내에서 CPT 코드가 만들어져 있고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러한 물리치료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3쪽에 표 4-3에 이제 예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청구할 때 8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즉 비용 청구를 할 때 8분이 기본이다. 8분이 한 단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환자한테 뭐 예를 들어 2, 3분 해놓고 10분 했다, 20분 했다. 안 되는 거죠. 자, 83쪽에 나와 있는 표 4-3을 보면 미국 물리치료사들이 사용하는 CPT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예, PT 에발루에이션, PT 리 에발루에이션부터 시작해서 피지컬 요즘 요쪽 부분을 하고 있어요. 예, 피지컬 퍼포먼스 테스트 메이저. 자, 이것들 몇 분 했다, 각각 몇 분 했다, 15분 했다. 그러면 이제 한 두 단위로 보는 거죠. 렌즈 오브 모션 ROM 측정했다. 모션 아날리시스 비디오를 통해서 했다. 그리고 다이나믹 서페이스 일렉트로마이그로피 했다. 자, 이런 게 뭐 다 있다. 그쵸? 이 코드화 돼 있다는 코드화. 부럽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이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아주 간단하죠. 항목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예, 여기 시간이 다 기재되어 있다. 이게 이제 8분 법칙에 의해서 꼭 시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베스테뷸라, 또 다른 물리치료, 그러한 치료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3쪽, 84쪽, 85쪽까지 이런 미국 물리치료사들이 사용하는 CPT 코드가 예시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뭐 허버드 탱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85쪽에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8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메디케어에서 청구를 할 때 이 8분 법칙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꼭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예, 8에서 22분 이제 최대 단위수가 이제 표시가 되게 됐고, 그래서 자 보니까 이게 뭐 한 개, 한 대,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8분이 최소다. 8분이 최소. 8분이 최소고, 그리고 8분부터 22분까지를 하나의 이제 단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15분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이 중간. 이걸 다 채우는 물리치료사는 많이 없죠. 환자가 막 뒤에 줄 서 있는데 8분에도 한 단위고 22분에도 한 단위니까. 근데 8분 하면 왠지 조금 청구했다가 기각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보통 한 15분 뭐 이런 이 기재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서피 날짜 운동치료 30분 했다. 30분은 2단위가 되겠고, 도수치료 15분 했다. 이제 1개, 1개 단위가 되겠죠. 도수치료 15분, 초음파 8분, 전기차격 15분. 그러니까 대부분 15분이 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탈에서 운동치료 30분, 도수치료 15분, 초음파 8분, 이렇게 해서 53분. 자, 53분이니까 4개 단위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수가 코드입니다. 참 금방 봤다가 이걸 보니까 좀 시시한 것 같다, 그지? 예,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아예 뭐 시간도 없고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예? 표층열 치료하면 몇 점이다. 이 점수가 이제 돈으로 환산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콜드팩 사이오세라피 하면은 뭐 14.77이다. 초음파 하면은 몇 점이다. 경피 신거자극 치료 41점이다. 점점 점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같이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뭐 신경 재활 치료, NDT 이런 것들은 점수가 많이 높겠죠. 예, 요게 우리나라 물리치료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까지 했고, 이제 결과, 즉 관리 계획 수행 후에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 즉 실제로 얻은 그러한 성과들, 즉 기능 제한 장애 1차, 2차 예방, 환자 고객 만족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성과들을 기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가겠고, 특히 고객 만족도 이런 것들도 좀 기술하면 좋겠고, 이런 요소들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자 보호자 또 그쵸 우리에게 협조한 부서들 직군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문서를 이제 하나의 소통 단위로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환자 고객 관리를 위한 이제 정보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요 시간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환자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 환자 관리 계획을 플랜 오브 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파크, 뭐 이거는 뭐 발음 나름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환자 관리 계획이란 말은 뭐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치료 개요입니다. 치료 개요. 즉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작성하고 타 부서와의 정보 소통을 위한 환자 계획이라는 거죠. 어떻게 치료하겠다라는 치료 개요로 보시면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계획들을 작성을 하는데 뭐 목표도 들어가겠고 목표에 대한 결과가 그다음에 중재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랜 오브 케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5장에서 배우는 문서화 물리치료 문서화 기재에도 이 플랜 오브 케어가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플랜 오브 케어 여러분 알고 있는 솜노트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혼용이 막 되는 그런 문서화 작업들을 5장에서 한번 보게 되겠고요. 관리 계획은 당연히 이 물론 모델 뭐 버전에 따라 달라지지만 환자에 따라서 관리 계획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뭘 포함시킬까? 이 관리 계획에 무엇을 포함시킬까는 여기서 버전이라고 했는데 뭐 버전도 들어가지만 환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후만 또는 예후와 중재 절차 방법들까지만 또는 계획하고 결과까지 사후 관리까지 포함되는 관리 계획도 있더라. 그래서 뭐 사후 관리까지 포함되면 가장 스탠다드한 좋은 관리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조기에 퇴원한다거나 뭐 조기에 어떤 환자의 변동이 있으면 뭐 치료 절차까지만 또는 예후까지만 이렇게 파악해 기재할 수도 있더라. 예, 이거 역시 미국의 물리치료 실행 가이드라인 버전에 의한 그런 관리 계획을 독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웹PT라는 이 물리치료사들이 치료하고 금방 봤던 CPT 코드를 넣어서 청구까지 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이 플랫폼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웹PT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지금 수업 끝나면 한번 인터넷에 치면 딱 나옵니다. 그거 보면 우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지? 예, 요거 뭐 웹피팅 우리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모델 환자 관리 모델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